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에 여야가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은 국회 법사위, 행안위, 외교통일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렸습니다. 10개 모두 다 순탄치는 않았습니다만, 특히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주제로 맞붙은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아주 뜨거웠습니다. 여당은 철저히 검증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핵 폐수, 독극물이라는 말로 우리 어민과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폈고요.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편들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달 초에 국제해사기구의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있었는데, 중국과 러시아, 그린피스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위반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우리 대표단은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다는 보도가 나왔죠. 오늘 국감장에서 민주당은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이 어떤 입장을 냈는지 외교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해수부에 요청하라,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일본의 알프스가 삼중 수소를 거르지 못하고 있다는 각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최근 2차 방류를 시작했어요. 전 세계 88개국이 참석한 총회에서 밝힌 내용을 왜 국민에게는 알릴 수 없다는 건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국정감사가 사이다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이번 국감도 역대급 고구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차례로 이어집니다. 네,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여수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 또 아파트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수의 한 지역 주택조합이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되면서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여수시 중림 지역의 지역 주택조합 설립 방식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한 지역 주택조합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 혐의로 여수경찰서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최근 여수시는 해당 지역 주택조합이 조합원 분양 후 자격 미달로 분양이 취소된 이 조합원 44세대에 대해 공개 모집을 통해 분양을 해야 되는데도 임의로 세대를 분양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조치된 해당 아파트는 건립세대 989세대 중 848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해 여수시로부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녀 세대 141세대를 일반인들에게 모집 공고해 일반 분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양이 완료된 이후 해당 주택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자격 조건을 유지하지 못해 자격이 상실되자 일반인들에게 분양해야 될 44세대를 임의로 분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분양 과정에서 공개 모집을 해서 분양을 할 물량을 조합이 임의로 분양했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여수시는 일반인들에게 분양될 세대를 임의로 분양한 것은 주택법 제54조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해 일반인들에게 공개 모집을 통해 분양을 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조합이 임의로 분양을 해 주택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진행자님 말씀대로 주택법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어긴 셈인데요. 해당 주택조합의 임의 분양과 관련해 조합 내부에서도 조합 측이 임의 분양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자들은 조합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조합장이 자녀 세대에 공개 모집으로 일반 분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조합장이 고의적으로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자녀 세대 44세대를 임의 분양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해당 주택조합 조합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조합장을 주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여수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을 했다는 국토부의 해석에 따라 고발 조치를 진행했고,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선 지자체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승인이나 승인 이후 진행되는 분양 절차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관리 감독을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갑니다. 최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가 순천시가 회부한 순천만 가든마켓과 순천만 체험선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확정했네요. 네, 최근 이 시간에 순천시가 순천만 가든마켓의 부실 운영과 순천만 체험선의 이 발주 과정에서의 업무 부실을 이유로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이 전남도에 징계를 요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순천시로부터 징계를 요청받은 전남도 인사위원회가 해당 순천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확정했습니다. 지난주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순천시에 보낸 징계 의결 통보에 따라 전남도는 순천만 가든마켓 담당 서기관과 팀장, 순천만 체험선 담당 주무관에 대해 경징계 수준인 감봉 2개월에 처하고 순천만 체험선 담당 사무관은 견책 처리했습니다. 순천시가 징계를 요청한 공무원들의 징계 요구가 당초 중징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전남도의 처분이 생각보다 낮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이번 전남도 인사위원회의 징계 처분은 순천시가 당초에 요청한 중징계 요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처분에 머물렀습니다. 이 순천시 감사부서는 지난 8월 전남도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하며 가든마켓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 이사 해임 과정에서 절차를 누락했고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5억 원의 적자를 낸 가든마켓 자본 잠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는 시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점을 들어 중징계 처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함께 징계를 요청한 이 생태체험성 담당 직원들 역시 부실 업체의 전기 선박을 발주해 시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며 총 15억 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됐다며 역시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전남도 인사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에 대해 순천시는 전남도의 징계 처분이 너무 낮다며 재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광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광양에서 아파트 173채를 매입해서 100억 원대 이르는 전세금을 떼먹은 이른바 광양판 빌라왕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검거된 일당들에 대해서 법원이 실형인 징역형을 선고했네요. 네, 자본금 없이 광양 지역에서 아파트 173채를 매입해 입주자들로부터 전세금 102억 원을 떼어먹은 일당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양에서 173채의 아파트를 매입한 후 총 182회에 걸쳐 174명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102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아파트를 매입한 뒤에 이 매입 가격보다 높은 전세 가격으로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이 깡통 전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피해자 숫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징역 4에서 5년, 글쎄 이 형량에 대해서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광양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 수요가 높다는 점을 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이 설정된 노후 아파트를 소개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다며 입주자를 안심시키는 수법을 썼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대다수 사람에게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 또한 당연히 투자나 사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대로 된 능력도 없이 대규모로 무모한 무자본 갭 투자를 감행했고 결국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피해 규모도 막대한 상당의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예, 연휴 이후엔 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백 의원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연휴 잘 보냈습니다. 특히 그 동안에 제가 저갓집을 항상 그 명절 때는 먼저 못 가봤거든요. 그랬는데 결혼하고서 처음으로 이번 명절 때는 저갓집을 먼저 방문을 한번 하고 계기가 있으셨어요? 와이프가 이제 우리도 명절 때 한번 저같이 가고 싶다 해서 항상 뒤에 갔거든요. 예. 뒤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따로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먼저 한번 가서 어머님은 좀 서운해 하셨지만 저갓집 어머님은 또 좋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았고 특히나 이번에 뭐 근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10월 6일 금요일 날 광양 시민의 날 행사가 있었거든요. 예. 올해는 이제 옥내 행사를 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각종 행사장에서 그 내빈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실제 참석하신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근데 이번 시민의 날 행사에서는 이렇게 묶어서 뭐 의원님들도 여러 명 묶어서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소개를 해서 내빈 소개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바람직스럽다. 물론 이제 소개받기 위해 오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또 행사장을 또 가보니까 또 여전히 또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소개를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이 뭐 한 1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장에서 내빈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거 참석하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짜증스럽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시를 비롯해서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 보고 개선이 좀 필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예. 그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진짜 고역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 행사 같은 거 가끔 진행하다 보면은 누구 오신다고 했는데 못 오신대요. 이거를 행사 시작 1분 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참 그것도 한두 분도 아니어가지고 참 아무튼 그런 또 근황을 겪으셨다는 말씀 주신 네. 것 같습니다. 이상원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추석이야 뭐 지금 현재 뭐 정치인 아니죠. 그 의원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별 특별한 일 없었고요. 오늘 그 소방전기 실기 시험 그 등록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 11월 5일 날 마지막으로 실기 시험이 남았는데요. 이제 그거에 좀 매진하려고 추석에도 좀 공부 좀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예, 네. 좋은 결과 역시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또 오늘 준비된 주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는 주제. 축제가 그야말로 지역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휴였던 어제까지 뭐 광양에도 숯불구이 축제 또 유명하죠. 순천 뭐 푸드 앤 아트 페스티벌, 곡성 심청 어린이 대축제 열렸고요. 여수에서도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뭐 동네로 가면은 또 더 많은 또 축제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앞으로도 가을 꽃 축제, 뭐 다양한 페스티벌들 기다리고 있는데 뭐 지역 축제 이야기가 나오면 고질적인 게 바가지 요금, 뭐 교통 혼잡, 뭐 숙박료 인상 이런 것들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전남 방문에 해여서 겹치면서 축제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광양 또 숯불구이 축제도 있었으니까 백 의원께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예, 뭐 크게는 시군마다 보면은 행사가 있고 또 그 시 안에 들어가 보면 시군별로도 안에 보면 읍면 동별로 이런 각종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제가 있고 실제 이제 시군에서 하는 축제 같은 경우는 뭐 시군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 이런 축제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할 때마다 반복되는 지금 문제점이 바가지 요금, 교통 혼잡, 뭐 숙박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계속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나름대로 뭐 시에서도 용역 같은 걸 해서 특히나 이제 교통 혼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대책 수립을 하고 있는데 매년 개선되지 않고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로 인한 이런 문제, 특히나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바가지 요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축제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추진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이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를 해야 된다.
그 성공리에 개최를 한다는 의미는 많은 인파가 와야 된다. 또 많은 인파를 끌어모으려면 좀 유명한 연예인을 불러가지고 뭐 섭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또 비용 마련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뭐 상가라든지 이런데 또 협찬금도 많이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악순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역의 축제가 이렇게 뭐 사람이 많이 와야만이 성공한 축제냐 이렇게 좀 정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도 좀 들고 예. 또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가수, 뭐 연예인, 뭐 섭외도 말씀하셨는데 뭐 이름은 다르고 뭐 내용 행사들마다는 다르다고 합니다만 결국에는 메인은 어떤 트로트 가수가 오느냐.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또 관심사잖아요. 아 그렇죠. 예. 지역에서 만약에 뭐 임땡땡, 뭐 김땡땡, 뭐 이런 만약에 트로트 가수 부르면은 그 축제가 뭐든지 간에 관계는 예. 없어요. 그냥 다 오시는 그렇죠. 거니까. 그 가수들 일단 팬클럽들이 와버리죠. 음. 그렇기 때문에 축제를 추진하는 측에서 보면 많은 인파를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유명 연예인을 섭외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섭외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돈을 또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아니면 각종 기관 단체에 가서 협찬금을 요구하고 얼마 전에 또 그 얘기도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각종 축제할 때 뭐 이렇게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예. 주는데 이 협찬받은 금액과 관련해서 정산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예. 그래서 협찬금을 주신 분들도 우리가 준 협찬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음 해 그다음 해를 거듭할수록 협찬금 지원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꼭 유명 연예인을 초대해서 인파를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성공한 축제는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원님 뭐 여수도 축제하면 뭐 둘째 가라 서러울 정도로 참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예. 특히나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항상 뭐 바가지나 교통이나 이 숙박 문제는 항상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보다는 저는 그 축제란 게 축제 자체의 내실을 좀 챙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실례로 이번에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를 보더라도 앞에 지금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외국에서 그 참가하는 나라들이 많아야 되는데 고작 3개국에서 참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만 음식 부스를 만들고 나머지 그건 그냥 음식 그냥 시연하는 걸로만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자든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니 이 국제 행사가 마을 행사만도 못하다 이런 말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피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라남도가 여기에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지금 이 이유가 남도의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를 놓쳤다. 저는 이리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 축제를 지자체에서나 하는 이유가 뭐 활기찬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을 좀 초대하기 위해서 뭐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에 돈이 된다 뭐 이런 이유들인데 이상호님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많이 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돈이 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그 행사 주최자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은 이 정확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로 경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항상 그 축제가 끝나면은 한 10월, 11월 달 축제 평가 보고회란 걸 하거든요. 예. 거기에서 나온 것은 이런 경제성보다는 민원이나 안전사고, 교통 문제, 뭐 이런 건의사.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이걸 종합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 정도로 다 정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뭐 경제성 평가보다는 예산이 투입됐으니 뭐 2억 예산이 투입되면 2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다 여수시에 투입되니 그로서 우리는 만족하겠다. 이런 자조적인 뭐 생각만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축제의 불효용성에 대해서 이런 비판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백의원님 그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광양 숯불구이 축제랑 순천 푸드앤 아트 페스티벌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먹거리가 메인인 축제인데 여수에서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가 열렸었어요. 근데 전남도에서 너무 특정 지자체만 지금 챙겨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가 내년에는 목포에서 이제 열리면서 전남도의 주체인데, 그러니까 돈을
도에서 하는 행사에다가 이제 많이 몰아주니까 광양, 순천 가서 즐기셔야 될 분들이 다 여수로 와서 연예인 보고 노느라고 바빴다. 뭐 몰아주기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동의를 실제로 좀 하십니까? 뭐 동의가 되고요. 일단은 이 축제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남도 음식 뭐 문화 예를 들어 축제 같으면은 다른 우리 시군에 사는 축제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전어 축제라든지 이것은 꼭 전어 축제 하는 시기가 좀 딱 일정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꽃 관련한 축제 같은 경우는 꽃이 피는 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거의 정해져 있죠. 그렇다면은 남도 음식 문화 축제 같은 경우는 굳이 예를 들어서 시기가 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하는 축제와 시기가 중복되지 않게끔 일정을 잡아준다면 방금 같은 그런 문제점은 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이런 부분은 이제 관이 나서서 정리를 해주셔야죠. 음. 관이 나서서 이런 협력을 통해서 이런 시기 조정을 하면은 그 시너지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 관이 나서서 해주셔야지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지역에 돈을 푼다고 하면은 겹쳐서 손해 보진 말자 이런 말씀에서는 당연하죠.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두 분의 패널들께서 꺼내실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꺼내실 주제가 살짝 보니까 일맥상통합니다. 뭐 청년과 주거 대책이라는 키워드인데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요. 하나씩 이야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먼저 광양 백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저는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뭐 깡통 전세 문제, 그리고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문제. 실제 이것이 보면은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임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면 전 재산을 날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그 개인의 문제로 우리가 치부할 것이냐,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이게 지금 사회 문제로 됐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특히나 임대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뭐 특별법도 제정이 되어 있고 임차 보증금이죠.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게 대책이 지금 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임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전세 상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잘 지켜지도록 하려면? 일단은 뭐 제가 실은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인데 몇 달 전에 모 언론사에서 저한테 깡통 전세 관련해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회 문제가 되기 전에는 깡통 전세가 뭔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몰라서 인터뷰에 응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보니까는 이 깡통 전세 문제 오고 전세 사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면서 좀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나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찌됐든 그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걸었던 금액을 어떤 환경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게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죠. 특히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될 것이다 좀 생각이 들고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실제 매물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보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걸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이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보완이 된다면
그나마 그래도 지금보다도 좀 임대 보증금을 잘 보호할 수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앞서 뭐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광양 빌라왕 이른바 당사자에게 한 4, 5년의 이제 징역형이 선고됐다라는 뉴스 전해드렸는데 이상원이 그 백 의원께서 꺼내신 주제에 관련해서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세요? 일단 보증회사에서 그 임대 전세 보증금을 보증해 준다는 소리는 그 자산이 본인의 그 소중한 자산이 안전하다는 표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된다면은 이 제도를 통해서 본인의 보증금을 찾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죠. 깡통 사기 같은 경우 주로 보면은 이분들이 약간의 시간차를 이용해서 자기 담보를 통해서 많은 대출 먼저 받아버리고 이분들하고 임대 계약을 통해서 이런 보증서 발급을 안 하거든요. 예, 결국은 이 보증서 발급을 통해서 본인의 안전된 자산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여수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 보면은 전세 사기는 없다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약 5건의 신청이 들어와 있었고, 근데 매 이런 이유를 보니까 여수 씨 같은 경우는 부영에서 임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부영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다만 또 부영은 이 또 임대 사업 보증 수수료의 또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또 보니까 또 부영에서는 75%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을 또 스스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임대인들은 25%만 납부를 하고 그래서 안전한 자산을 좀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백 의원님 그 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물론 이제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만 지자체 광양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약간 차별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대상자 자체가 19세 이상에서 45세 이하인 사람이고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그리고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증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증료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이제 보증보험을 넣으면은 그거는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보장을 받을 수는 있긴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 나이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제가 일례로 우리 지금 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서 접수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결정 받기 위해서 이제 신청한 거죠. 예. 근데 31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7명 정도는 이 대상에서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6세 이상인 거죠. 그래서 전세 사기를 나이를 봐갖고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게요.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는 지금 국가가 지원해주는 45세 이하는 있기 때문에 46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각지대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좀 챙겨야 된다. 이런 당연히 그렇게 말씀이신 해야 것 되지 같습니다.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요 주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여수로 가겠습니다. 이상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그 여수에서도 여수시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단지 주거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지역에서 일하고 싶고 주거에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 청년 주거 정책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예. 어디까지 왔습니까? 막 시작했습니다. 네. 그 지난 한 2달 전에 송화진 의원께서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문제화 시켰고요. 예. 그제 이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토론을 또 개최하셨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청년 세대들이 약 20년간에 걸쳐서 한 3만 8천 명이 빠져나가셨더라고요. 그게 단지 20년 동안 38,000이요. 예. 그게 단지 뭐 이런 이 주거 문제만이 아니고 교육이나 뭐 주거 환경, 일자리 이런 관련해서 빠져나가셨는데 예. 결국 여수시는 이런 순유출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순유출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의 일환이 청년 주거 정책이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주거 문제 중에서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청년층이 느끼는 그 구체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면 뭘 좀 보고 계세요? 현재 지금 청년들은 좀 소비 성향이 좀 심하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애들 키우는데 그 소비가 좀 소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므로써 왜 이런 성향이 있는가를 좀 파악해 보니 현재는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는 내 집만의 꿈을 이룰 수 없다. 차라리 그냥 쓰고 보자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거 정책을 통해서라도 임대료라도 본인들이 저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관련해서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세요? 뭐 그 청년들이 다 어디로 이주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 서울 수도권이겠죠. 수도권으로 갔다면은 수도권으로 갔을 때는 뭐 주거의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마 일자리의 문제로 해서 갔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 만약에 인근으로 갔다면은 인근 도시로 갔다면은 그것이 이제 주거나 아니면은 뭐 각종 그 사회 기반 인프라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갔다면 그 부족한 면을 메꿔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 실제 일자리를 찾아서 뭐 수도권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 과연 우리 지역에서 창출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의 문제는 저희들도 이제 청년 임대주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하면서 또 큰다고 해서 너무 적은 면적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장초에는 이제 뭐 14평, 15평 뭐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14, 5평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청년들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들이 원하는 평수 이상을 만들자고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의 문제는 각 자치단체별로 관심을 가지고 좀 해결해 줘야지만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상훈께서 이제 주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많은 걸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임대주택을 지원한달지, 임대료를 지원한달지, 아니면 뭐 신혼부부에게 뭐 일부의 월세를 지원한달지 여수시의 경우에도, 그리고 지역에서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 100원 주택, 1000원 주택. 근데 과연 이 주거 정책만 조금 더 강화한다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주거만의 문제는 아니죠.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지 청년들도 와서 그 여수시에서 거주를 하고 또 그래서 또 급여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생활을 이끌어 나가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고 이런 선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좋은 일자리고 그게 부가적으로 주거 환경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수시가 정책적으로 추가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내용은 일자리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일자리 정책 플러스 주거 정책을 같이 펼쳐야죠. 예. 근데 이제 일자리 정책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 그 양질의 저희들은 예천 공단도 있고 관광도 있고 수산업도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그런 중소기업에 취직하지 않으려는 이런 마인드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중소기업이나 관광 서비스업에서 그 인력난을 겪고 있거든요. 좀 마인드를 좀 바꿀 필요는 있고요. 거기 더불어서 주거 안정이 된다면은 충분히 청년들이 여수에서 거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자체에서는 뭘 좀 지원해야겠습니까? 그거 전에 이상호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게 반론을 좀 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예. 중소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청년들. 예, 그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낮은 임금이거든요. 예. 낮은 임금에 강도 높은 노동이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고임금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뭐 더 이상 남는 게 없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준하는 임금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야만이 가능한 것인데 현재는 중소기업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뭐 무조건 청년들이 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구나. 그래서 그 낮은 임금을 주면서도 무조건 일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더 높은 임금과 좋은 근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도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님의 재반론 기회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뭐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많은 공고를 내봤지만은 잘 안 오시더라고요. 돈만 많이 주면 가죠. 저희는 적정한 금액을 저희들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는 적정한 것에 대한 네. 뭐 해석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 또 실질적으로 정말로 일하실 분들이 청년들은 그 젊으신 분들이 많이 없고 거의 은퇴하기 일보 직전인 이러신 분들은 진짜 일자리를 또 갈망하고 계시더라고요. 재취업에 대한 부분들. 예, 재취업에 대한 부분이 갈망이 많으신데 또 그런 분들은 또 저희 회사와 또 안 맞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의 뭐 주거 안정이나 모든 생활에 대한 안정은 이분들과 함께 같이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주거와 일자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좀 나온 것 같은데 백 의원님 앞서 못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예, 주거와 관련해서 지금 뭐 1만 원 임대주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특정 지역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를 쏠림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시군구에서 만약에 다 한다면은 똑같아집니다. 그렇죠. 네,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럼 그냥 이동이 없거든요. 그럼 똑같아지기 때문에 어찌 됐든 그랬든 저랬든 청년들이 정말로 주거 안정할 수 있도록 국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1만 원 주택이 됐든 1,000원 주택이 됐든 저는 이것을 좀 해서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고민하지 않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언더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양시의 백성호 부의장,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김지현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는 어떤 문화예술인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이종만 작곡가를 재직 중인 여수중앙초등학교 한 교실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평생을 교직에서 활동하면서 아이들에게 음악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가르쳐 오셨는데요. 예. 여도초등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유럽 8개국 수대 연주회를 열기도 했고 또 1987년에 제5회 MBC 창작동요제가 있었어요. 그 창작동요제에서 고향길이라는 노래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거든요. 가장 자부심을 갖는 노래 청소포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종만 선생님 만나보시죠. 예, 저는 음악을 사랑하고 작곡을 하고 지휘를 하고 또 음악을 가르치는 이종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곡을 작곡하셨잖아요. 네. 몇 곡 정도 되세요? 글쎄 작곡집도 내고 막 그랬으니까 줄 잡아서 한 가곡, 성가곡, 동요 다 합치면은 한 300곡은 될 거예요. 편곡 작품은 줄 잡아서 1000곡은 넘을 것이고 그러니까 일생 동안 악보만 그러다 살았어요. 음악과 함께 인생을 걸어올 수밖에 없었던 네. 이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20살 때까지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저기 전라남도 화순에서. 그러니까 전혀 피아노도 구경도 못한 그런 화순에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대학을 왔는데 음악에 대해서 좋아하긴 했지만 음악을 몰랐는데 교육대학에 와가지고 음악과 교육 시간에 무슨 청음 검사를 하더라고요. 적고 있는데 들리는 대로. 예, 100점을 맞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20점, 30점 막 그래. 그때 그 교수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네는 음악을 하면은 아주 성공을 할 사람이네 하고 음악을 공부하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교사로 한 9년 있다가 대학 입시 학력고사 다시 보고 작곡가 1학년으로 다시 갔어요. 그게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가로 작곡과 지휘를 같이 공부했어요. 또 대학원 2년 졸업하고 대학 강의 좀 하다가 여도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이제 맡아달라는 이제 부탁을 받고 여도 초등학교로 또 들어갔어요. 다시 또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이 여도 초등학교 6년 근무하고 음악대학 가서 6년 대학 강사 생활 한 4년 5년 하다가 또 10년 만에 다시 여도 초등학교로 다시 들어갔어요. 여도 초등학교는 내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 차지했다고 봐야죠. 음악을 공부를 했고 또 거기서 창작동 이제 대상도 받았고. 저 선생님이 고향길이라는 곡을 만드셨더라고요. MBC 동요제의 창작 동요제죠. 1987년도니까 지금 36년 훌쩍 지났어요. 제가 이 당시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53세, 52세. 자, 동요제 준비하실 때 그때 그 시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작사하신 김용섭 선생님이 1년 전에 또 5월 하늘이라는 곡으로 처음 출전해가지고 장려상을 받았어요. 이거 한번 노래 좀 잘 지어보소 해서 가져왔어요. 시간도 오래 안 걸렸어요. 한 2시간?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곡 하나 만드는데 뚝딱뚝딱이죠? 그 가사에 맞게 일단 멜로디가 흐름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멜로디만 떠오르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따른 피아노 반주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경험으로 보면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딱 보고 한 번에 작곡한 곡은 대부분 성공을 하는데 잘 지어보려고 애쓰고 그러면은 그 작품은 별로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 청석포 이 노래도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애양시니까 자연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적으로 지어야 되겠다. 근데 한국적은 한국적인데 또 거기에다가 현대적인 화음 흐름을 가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리듬은 서양적이고 또 선율은 철저히 한국 선법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한국적이면서도 서양 음악적인 현대적인 요소로 가미된 곡이라고 청석포라고. 정세진, 윤형수 계도가 고향이신 이 두 분이 20대 시절에 한 줄 한 줄 내가 한 줄 쓰고 너가 한 줄 쓰고 이렇게 이 사람 이름을 좀 남겨놓고 싶다는 차원에서 노래를 좀 지어달라고 음악 선생님 만나서 이제 그랬대요. 50년 뒤에 50년 뒤에 나는 이제 요 전공이 아니고 작곡할 수 있는 분을 소개를 해준다고 해서 나에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분이 와갖고 다짜고짜로 큰 절부터 나한테 하는 거야. 방에 들어가고 서로 이제 맞절하고는 사연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만들었어요. 바로 만들어갖고 멜로디가 바로 떠오르시던가요? 시 구절을 보고? 시 구절을 보면은 전체적인 그 풍경이 보이니까 전체적인 풍경이 보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들려드리고 내가 아는 이제 성악가한테 또 가지고 가서 성악가 부인이 또 피아니스트니까 녹음해가지고 들려드리고 그분이 아주 감동을 하고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자기는 문제가 아닌데 젊었을 때 죽은 이 친구 이름을 남기게 돼서 자기는 그렇게 감격스럽대요. 그 한을 풀었다 이거예요. 이 시를 50년 동안 묵히고 있다가 예. 이게 노래로 딱 만들어졌으니까 그때 그 감동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진짜 것 같아요. 이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 나한테 작곡은 의뢰하고 2003년도인가 4년도인가 돌아가셨어. 녹음 작업도 하고 테이프로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둘이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유일하게 남아있어. 그런데 이 청소포가 나온 게 벌써 또 20년 전이에요. 예, 20년 훌쩍 전이에요. 세월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네. 근데 지금 이 노래가 또 다시 또 빛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안철 선생님이 우연히 이제 이걸 노래를 듣고는 이렇게 멋있게 불러. 새롭게 앨범으로도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작곡을 생활을 한 곡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곡이라고 이걸 봐요. 그런 의미에서 기억을 했죠.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오셨잖아요. 네네. 음악을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좀 변하고 다른 면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첫 근무를 할 때 5학년 담임을 했다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6학년까지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때 그 아이들에게 리코더를 훈련시키고 또 악보, 독보를 훈련시키고 전원 27명 아이들에게 또 노래 동요집을 또 손수 만들어서 전원 악보보는 훈련을 시키고 4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나에게 1년에 한 번씩 나를 찾아와.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음악이라는 그 세상을 알았고 그중에 성악과로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1년 동안 배운 노래나 들은 감상한 곡이 평생에 들은 곡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음악 그 자체를 가르치는 데 나는 항상 신경을 썼어요. 음악 그 자체.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어린이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성인 오케스트라, 유수의 오케스트라 섭외를 해서 교향곡도 한 곡 연주하고 직접 그다음에 제가 작곡해놓은 여러 오케스트라 곡들을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발표를 해보고 싶어요. 진짜 해보고 싶은 또 하나 활동이 여수 시내 합창단을 좀 동원해서 핸델의 메시아를 꼭 한번 연주를 해보고 싶어요. 오케스트라와 같이. 또 해보고 싶은 게 합창단을 동원하고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을 꼭 한번 연주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너는 별을 보자
화면에 몸을 당겼어 10월 10일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엔플라잉의 옥탑방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짧게 들으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줘 너는 별을 보자면 내 손을 끌었어 저녁 너를 잊은 옥상에 걸터왔죠 Every time I look up in the sky yeah. 근데 다른 길도 없는 style yeah. 괜찮아 네가 내 우주도 밝게 빛나줘 yeah. 이런 가사 한마디가 널 위로한다면 나 펜을 잡을게 자극적인 것보다 진심만으로 말할 수 있어 all day